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올해 마지막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잘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주친 학생분들은 선생님 저 국어는 잘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은 하면서 쫓아가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오겠다고, 국어는 잘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O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문제풀이 시간을 15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한 40분에서 5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OT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총평 및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요, 지방직 7급 문제가 문법 규범이 7문제 출제됐고요. 비문학 독해가 5문제, 문학이 3문제, 어휘한자가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되겠죠, 글씨를. 2018년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좀 특이하게 변했어요. 원래 문법 규범이 좀채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2문제가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문법 규범만 늘어나느냐? 아니죠. 올해의 대세 중에 대세는 누가예요? 핫한 아이 누구예요? 독해죠. 국가직 9급부터 지방직 9급부터 난리 났잖아요. 독해 때문에 한 문제가 늘어났죠. 그래서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문학은 그냥 3문제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휘한자가 굉장히 특이하죠. 5문제씩 나왔었거든요. 16년에도 5문제, 작년에도 5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학생분들이. 그런데 올해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모두 통틀어서 다 2문제씩 출제됐고요. 심지어 어휘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다 한자 성어랑 한자 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역시 특징이라고 보면 독해의 습격이다. 올해는 1년 내내 제가 독해의 습격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16년에 3문제, 17년에 5문제, 올해는 6문제.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지방직 7급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꼭 7급 아니라도요, 역시 독해 문제는 6, 7문제는 내년에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어휘한자는 약세가 지속이 될 것 같으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2문제에서 3문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어휘한자를 버리면 큰일 나죠? 3문제 나왔는데 3문제 버리면 어떻게 돼요? 85점이에요. 네, 그럼 합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85점은 좋은 점수지만 다른 과목들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를 국어에서 채워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3번째, 문법 규범은 어떻게 되느냐? 기출문제가 대충 다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국가직에서 다뤘던 반이어도 나왔고요. 의문현상 또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수준이었고, 기출 변형 문제 우리 아침 특강 맨날 하잖아요. 그걸 충분히 풀었다라고 하면요, 이번 문법 규범은 쉽게 다 풀고 정답까지 맞췄을 거로 봅니다. 의문영상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단골이에요. 지방직 문제 7급에서 안 나온 적이 없죠.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분을 드릴 거예요. 인강으로 동영상으로 보는 학생분들도 가급적이면 15분의 시간을 재고 풀도록 하세요. 한 20분을 재면 좋은데 자기가 집에서 편하게 풀 수 있잖아요. OMR 마킹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15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다 풀고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세요. 자, 다 문제를 푼 걸로 알고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푸셨죠?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에 독해가 조금 까다로웠을 뿐이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한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지방직 7급은요, 1번 문제가 띄어쓰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죠? 요거 여러분, 우리 바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띄어쓰기 자료 9번에 똑같은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료를 보신 학생들은 그대로 맞췄겠죠? 자, 김양희 할머니는 안동 오시러 갑니다. 맞게 되겠죠? 김양 했을 때 요거는 띄어쓰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쓴다 이런 얘기죠. 호칭어나 관직명은 앞에 말과 띄어쓴다 이런 얘기예요. 김양, 김 선생님, 김 부장 다 띄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권 씨라고 했어요. 이 씨라는 단어가 특이한 아이인데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성씨 그 자체, 가문, 문중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붙여 쓰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지칭할 때 있어요. 김씨 아들이 올해 시험에 합격했대.
박씨 딸내미가 시집을 간다네? 이러면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띄어쓰게 되어 있죠. 그럼 저건 뭐예요? 안동건씨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가문, 안동건씨라는 문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 쓰는 게 맞게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뭐가 틀렸냐? 부모와 자식, 간. 이렇게 간은 띄어써 줘야 되는 상황이죠. 간이라는 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의존명사고요. 하나는 전미사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띄어써야 돼요. 저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 아니면 서울과 부산 간, 이런 식으로 사이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띄어쓰게 되겠고요. 붙여 쓰는 전미사로 쓸 때는 언제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동안,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동안을 의미할 때는요, 전미사라서 붙여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며칠간, 뭐 한 달간 이런 거 있죠. 한 달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붙여 쓰는 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띄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내일이 이충무공이라고 했을 때 요거가 틀렸죠. 요거는 붙였어야 됩니다. 충무공은 관직명이나 호칭명이 아니고요. 호나 자라고 해요. 호. 백범 김구 그러면 김구 선생님인데 백범이라는 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라는 거는 성과 이름은 붙여 쓰게 되어 있고요. 성과 호도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붙여 써야 되고요. 이충무공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다만 호나 자, 호 비슷한 걸 자라 그래요. 그래서 호나 또는 자가 이름 앞에 올 때는요. 이때는 띄었어요. 충무공 띄고 이순신 띄고 장군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과 이름과 성과 호를 붙였을 때는 붙였어야 되고요. 이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붙여 쓰고요. 호나 자가 이름, 통째로 이름 앞에 올 때는 충무공 띄고 이순신, 백범 띄고 김구, 띄고 선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붙였어야 되겠고 4번 요거는 작년 2017년 외래어폐기법 수정사항이죠. 요거 모르는 학생은 없어야 돼요. 그쵸? 예전에는 해나 섬이나 강이나 산 이런 거 있죠. 우리 해섬강산으로 배웠는데 해섬강산을 뭐 고유어 뒤에서는 붙여 쓰고 외래어 뒤에서는 띄어써라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줬죠. 작년에 2017년. 그래서 모든 외래어 뒤든 아니면 우리말 뒤든 죄다 붙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브 해가 아니라 카리브 붙여 써야 돼요. 카리브에도 붙여 쓰고요. 뭐 발리에도 붙여 쓰고요. 동해, 서해, 남해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이제는 섬도 마찬가지, 강도 마찬가지,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띄어쓰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선지들도요. 부모와 자식 간, 뭐 안동, 권씨 이런 것들도 다 기출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밑줄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묻고 있죠. 이거 몇 번이에요? 정답이? 요거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정답이 3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매깃 있는 단어 같는데 같은데 없는 단어예요. 요건 조금 의외였죠. 소매와 깃을 합한 단어는 없는 단어고요. 요거는 표준어가 뭐냐면 소매귀예요. 신기하죠? 소매귀. 그래가지고 소매뿌리의 구석 부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소매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귀 저런 단어는 없다. 요건 조금 어려웠던 겁니다. 1번은 쉽죠. 우리 차지다도 맞고 뭣도 맞아요? 찰지다도 맞고 복수 표준하죠. 찰지다, 차지다 둘 다 맞다라는 거고 두 번째, 요거는요. 저희 수업 중에 PPT랑 교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쁘디, 이쁘다, 예쁘디, 예쁘다 둘 다 표준어예요. 그래가지고 첩어라거나 준첩어는 한 덩어리로 묶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쁘디, 예쁘다, 이쁘디, 이쁘다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예요. 예쁘디, 예쁘다. 한 단어. 이게 활용한 거죠. 예쁘디, 예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건 뭐가 있냐면 뭐 매일매일, 요리조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붙여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거다. 돋구다는 항상 안경에 도수만 돋구죠. 도두다는 언제 써요? 도두다는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봄나물로 입맛을 돋운다거나 화를 계속 깐죽거려가지고 화를 돋운다거나 아니면 위로 발을 돋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위로 올리다. 그래서 이런 뜻은 다 돋우다를 쓰고요. 안경에 도수만 돋구다를 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중요하게 다뤘던 사이시옷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외의 문제였어요. 사이시옷의 규정의 일부이다 라고 했어요. 사이시옷의 핵심은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단어 중에 특정한 아이들만 사이시옷을 표기를 해요. 그 특정한 요건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바로 순우리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우리말 합성어거나 아니면 순우리말 한자어 합성어인 경우에 사이시옷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상관없이 요 규정이 그대로 나왔죠. 자,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의 경우랑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의 경우에 사이시옷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붙인다. 조건, 결과물은 다 똑같아요.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나거나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나거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된 소리 나거나 니은 소리 나거나 니은 소리 나거나 구별되는 건 뭐예요? 순우리말인지 순우리말 한자어인지 요거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특이한 선지가 섞여 있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내가는 순우리말의 내가라고 하면서 된 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니까 사이시옷 표기된 게 맞아요. 일단 3번 훗날은 뒤 후자에다가 날이죠. 그래서 한자 순우리말 해가지고 훗날 니은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니까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고 사이시옷이 표기된 게 맞아요. 그 다음 예산일은 한자의 순우리말이죠. 그 다음에 모음 앞이니까 니은이 덧나는 예산일, 사이소리의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사이시옷 표기가 맞아요. 그런데 2번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들어있더라. 이거 정말 특이하죠? 윗옷은 뭐냐?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윗옷 이렇게 된 다음에 얘가 연음이 되겠죠. 그래서 윗옷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된 소리도 없고요. 니은 덧나는 것도 아니고요. 니은 덧나는 것도 아닌 사이시옷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그냥 뜬금없이 2번에 있는 거예요. 2번에 있는 물론 순우리말 더해진 합성어긴 한데 전혀 사이소리 현상의 결과로서 된소리,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요 윗옷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윗옷은 아랫옷의 반대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 윗을 쓸 거냐, 위를 쓸 거냐, 웃을 쓸 거냐, 요 규정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위아래 대립이 있으면 요거 쓰고 위아래 대립 없으면 웃을 쓰죠. 그러면서 웃을 썼을 때 뭐예요? 뭐 웃돈이니 본래의 값에서 덧붙이는 돈, 아니면 웃옷이니 뭐예요? 웃옷은 위아래 옷이 아니라 맨 위에 입는 옷이 웃옷이었어요. 그래서 윗옷은 윗옷, 아랫옷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위아래 대립이 있으면 윗이나 위를 쓰는데 언제 윗을 쓰고 언제 위를 쓰느냐? 위는요, 뒤에 된 소리가 오거나 거센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위를 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윗을 쓴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사이시옷 표기랑은 전혀 상관없었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왜? 된 소리나 니은 첨가가 전혀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 단어다 이런 얘기죠. 네, 복병이었죠. 그 다음 4번.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읽은 후에,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내 반응 묻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너의 개인적인 생각 말고 뭐? 이 글의 중심 생각 아니면 주제,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네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글을 잠깐 보시면 이 노란 내용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역사 드라마에 대한 글이었어요. 역사 드라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또는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작가의 해석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막 해석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하면서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용이 된다는 거죠. 역사 드라마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야. 시청자들의 것이야.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은 이러한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역사 드라마를 주제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대요. 신기하죠? 담론이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내용 그대로 가야 돼요. 역사 드라마가 있었고 시청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사회적인 담론, 이야기의 장으로서 그거를 삼기도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가 사회적 화제거리, 담론의 장의 화제거리란 얘기가 비슷한 단어로 연결되는 거죠. 1번, 현재와 관련된 소재로만 써야 된다? 이건 유추할 수 없어요. 네, 역사 드라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쓴다고 했고 시청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한다 그랬지 현재와 관련된 소재로만 써야 된다. 요거를 유추해낼 수 없죠. 세 번째, 역사적 교훈 상관없어요.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중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교훈이랑은 또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4번은 전혀 관련 없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악인은 평가를 받으면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지겠군. 이건 네 생각이지. 그쵸? 이 글을 읽은 시청자의 반응으로, 독자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딴지 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5번, 의문현상 나왔어요. 의문현상. 국가직에서도 의문현상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하나 더 나왔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잘 풀었죠? 네,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끓는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끓는은 리을 히읗 중에 히읗은 발음이 돼요, 안 돼요? 끌흐 이렇게 안 하죠. 리을 히읗 중에 리을만 발음돼요. 무슨 말이냐? 겹받침의 하나가 빠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음군, 유식한 말로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탈락에 해당해요. 왜? 있던 게 하나 사라져 버렸으니까 탈락에 해당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끓는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다? 아니다. 리을하고 니은 만나면 뭐가 돼요? 유음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끓는 이렇게 되는데 유음화는 다시 뭐예요? 동화의 일종이고 동화는 그대로 대치 교체로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치. 탈락과 대치 맞게 되겠죠. 같은 논리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갑진이라는 발음이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읍, 시옷 마찬가지예요. 겹받침이 있으면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갑스가 아니라 갑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갑진이 되면 비읍하고 지읒이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그대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된소리대기 일어나죠. 된소리대기. 그래서 갑진 이렇게 되면서 요거는 된소리대기에 해당하죠. 된소리대기는 뭐예요? 다시 교체나 대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첨가가는 전혀 아니죠. 대치 현상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박과라고 했어요. 박과. 이번에는 쌍기역이에요. 쌍기역. 쌍기역 중에 기억이 남았으니까 이것도 겹받침 단순화 아닌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에요. 자음군은 겹받침, 서로 다른 자음이 뭉쳐있는 것만 해당해요. 그러면 이렇게 쌍받침은 어떻게 되느냐? 쌍받침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합니다. 호받침하고 쌍받침은 음절, 끝소리, 규칙, 대치에 해당하고요. 자음이 서로 다른 것이 뭉쳐있는 겹받침의 경우에만 자음군이라고 불리고 자음군 단순화로 가가지고 탈락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 가가지고 대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과 결합을 해요. 기역과 기역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된소리대기 일어나죠. 그럼 된소리대기는 다시 뭐? 대치. 그렇죠. 그래서 대치랑 축약이 아니라 대치랑 대치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밭도 티읕 받침, 티읕 발음이 우리나라에 없죠.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예요? 그녀 다리만 보여. 우리나라는 받침은 그녀 다리만 보여 7개로만 발음된다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잖아요. 티읕이란 발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밭이라고 발음이 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은 다시 대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가 결합하면 디귿, 디귿 결합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만나면 된소리대기. 또가 다시 대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첨가가 아니라 대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돼요. 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의 전개 순서. 우리가 전개 순서를 정말 어려운 걸 많이 풀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요거 너무 좀 허망했어요. 전개 순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서 학생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쉬운 문제가 나와버렸다. 이런 얘기죠. 정답 몇 번으로 하셨어요? 이거 틀린 학생은 없어야 됩니다. 특히 제 수업들은 뭐야? 틀렸어? 아니, 네가 틀린 학생은 없어야 돼요. 너무나 쉽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일단 전개 순서는 뭘 봐라? 선지를 봐라. 선지에서 정답이 50%는 해결이 된다. 현혹되지 마시고 선지를 봅니다. 그럼 뭐 아니면 뭐? 가 아니면 나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 나중에 첫 문단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 나만 봅니다. 너무 옆으로 없었네요. 가나. 여기서 그냥 바로 해결이 돼요. 가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을 그 성격에 따라서 나누면 어쩌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둘 중에 골라야 되니까 첫 문단. 나 처음 봐요. 인류가 남긴 수많은 미술 작품을 살펴보면 다양한 동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와 나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서는 인류의 미술 작품에서 동물이 등장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에서는 뭐예요? 그 등장하는 동물을 성격에 따라 나눠봅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와야 돼요? 당연히 나가 먼저 와야겠죠. 예술작품에 동물 등장, 그 동물 등장한 거 성격에 따라 나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나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면 나 다음에 다시 선지를 봐야겠죠. 첫 문단은 나로 결정이 났으니까 3번, 4번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나 다음에는 가 아니면 다가 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에서는 미술작품에 동물 등장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하고 다를 봅니다. 가에서는 아까 뭐랬어요? 성격에 따라 나눠봅시다. 종교적 동물, 신을 위한 동물, 인간을 위한 동물 나눠봅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응? 나눠보자. 다는 뭐냐 보면 자, 종교적인 동물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나눠봅시다. 그 다음에 그 나눈 것 중에 첫 번째인 하위 항목인 종교적인 동물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겠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그 다음 7번. 이건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웠던 시긴 해요. 자, 기억 리을 중 다음 시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시의 주제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시의 주제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나 고르면 안 돼요. 시의 주제랑 관련해서 이 시적 화자라는 건 뭐냐면 시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시 안에서, 작가가 아니고 시 안에서 얘기하는 게 시적 화자입니다. 자, 요거는요, 신경림의 농무라고 제목에 써져 있었죠,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밑에 제목하고요, 작가를 꼭 보셔야 돼요. 많은 것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신경림 시인의 농무인데요, 요거는요, 1970년대 작품이에요. 자, 우리 현대문학사 배울 때 주르르륵 나오면서 1970, 80년대를 맨 끝에 배웠어요. 뭐라 그래요? 민중문학과 산업화의 폐해, 대표적인 작품 난자이가 쏘아올린 자궁공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우리 몇 개 하지도 않았어. 자, 70년대 작품이고요. 바로 산업화의 폐해에 의해서 피폐해진 농촌에서 그 힘든 삶,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신명나는 농무를 추면서 그 힘든 거를 잊고자 하는 농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농민들의 한과 고뇌의 삶이에요. 자, 이 내용은 내가 몰랐다. 내용을 보셔도요,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얼른 볼게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중요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원통해서 못 살. 원통에서 원통이란 지역이 있다면서요. 예,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깽가리를 앞장세워서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철없이 킬킬대고 있구나. 왜 나는 답답하고 고달프고 사는 게 원통해 죽겠는데. 농촌의 이 피폐해진 삶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 보름달이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는데요.
이런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통하고 고달픈데 얘는 울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얘야야야 따라들으면서 소리 지르고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고 있고 얘만 울부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리미는 뭐예요? 헤헤헤헤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이런 농사 따위는 버려두고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친들 나는 개선할 방법이 없어 이 삶을. 그냥 노래나 부르면 한다 이런 얘기죠. 고뇌의 삶. 이게 진짜 신나서 노래 부르고 어깨 흔든 거예요?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기의 힘든 거를 이걸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농민들의 항과 고뇌의 삶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이 시적 화자의 진정한 정서를 반영하는 건 누구다? 바로 꺽정이라는 거예요. 꺽정이 울부짖고 있는, 자기 삶이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울부짖고 있는 꺽정이에요. 또 요거는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꺽정이는요, 홍명희의 임꺽정에 나오는 그 꺽정이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백정 출신의 의적이죠. 그래서 민중의 영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현재 힘든 삶에서 농촌에 소외된 농민들의 울분을 표출해주는 그런 꺽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쪼무레기는 거는 꽹과리 따라서 헤헤 악쓰고 있는 애들, 얘는 철없이 킬킬대는 애들, 농민의 힘든 삶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특이한 건 서림이라는 애가 누구냐면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고요. 임꺽정에서 임꺽정이를 배신하는 인물이에요. 네, 권력에 붙어가지고 임꺽정을 배신한 인물이에요.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뭐하고 있어요? 헤헤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8번. 다음 글의 중심 생각을 표현한 한자 성어는 이라고 해요. 한자 성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아까 방금 우리 수업 마쳤는데 아까도 한자 성어 문제 그대로 이런 식이죠. 이 제시문에 부합하는 한자 성어는, 이 제시문의 중간에 들어갈 한자 성어는 죄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보시면 뭐냐면 중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 집이 산속인데 앞에 시냇물이 있어요. 개울이 있어요. 개울물이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 수레소리로 들렸다가 어떨 때는 말 달리는 소리로 들렸다가 어떨 때는 태풍 소리로 들렸다가 여러 가지 소리로 들린다 이 얘기예요.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건 뭐예요? 개울물 소리는 항상 똑같아. 짤짤짤짤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소리가 달리 들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내가 다른 외물, 진짜 개울물이랑 상관없이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답이 4번이에요.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이란 뜻이죠. 일체는 오직 마음 짓는 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체유심조.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1번 이심전심, 너무 자주 보던 한자 성어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심전심. 두 번째 심기일전, 바로 여러분이 해당하는 겁니다. 심기일전에서 다시 달리자 이거죠. 올해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이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성적이 생각보다 흡족하게 안 나온 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기일전 해야겠죠. 심기일전은 뭐냐? 어떤 동기가 있어서 마음을 달리 먹는다. 완전히 달라졌다. 마음가짐을 먹고 달라졌다. 기존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심불가측이라는 거는요. 인심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죠. 못한다. 가측, 측정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측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예요. 특이하게 요거는 시나리오가 나왔죠. 제목이 뭐예요? 공동경비구역 JSA. 이거 안 보는 학생 있어요? 안 봤어요? 스포를 할 수가 없네. 박찬욱 감독은 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화도 좀 보고 그래요. 시험 끝나고. 이건 상식이지. JSA 이영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이영애 씨를 최근에 제가 찜질방에서 봤어요. 뜬금없는 얘기. 찜질방을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는 거 외에는 즐거움이 찜질방밖에 없는데 찜질방에도 일할 거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막 청승맞게 들고 가요. 아침 특강 자료 같은 거. 찜질방에 갔는데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또 혼자 막 청승맞게 막 무거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뒤에 메뉴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예쁜 아줌마다 이렇게 쳐다봤는데
오, 이영애인 거예요. 이거 바로 앞에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설마 내 눈을 의심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죠. 전화, 네 하는 그 목소리. 이영애 씨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가야겠다. 그렇죠. 찜질방에서는 이제 영자 언니도 자주 보고 하는데 이영애 씨는 처음이었어요. 그렇다. 이영애 씨가 나왔던 맞죠? 공동경비구역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내용이 아니라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지가 뭐가 어떻게 되냐면 성식이가 어떻다, 우진이가 어떻다, 수혁이가 어떻다, 경필이가 어떻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언행에 중점을 두면서 봐야 돼요. 내용의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성식이는 뭐예요?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하대. 성품굿. 그 다음에 우진이는 뭐예요?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악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요. 수혁이는 뭐예요?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해요. 경필이는요, 참을성이 강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기니까 써놓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성식이는 뭐냐면요, 자기보다 아래인데 우진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워크콘을 다 막 묶어줘요. 풀어서 다시 묶어줘요. 그러면서 봉투에 싼 물건을 들고 와가지고 야, 선물이야, 생일 선물까지 준비해줘요. 이런 남친 있으면 참 좋겠죠? 아,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합니다. 맞게 되겠어요. 두 번째, 우진이가 그래요. 나도 형들 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라고 하는데 뭘 준비했어요? 네. 주머니 뒤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뭐래요? 방귀를 빵 킵니다. 큰 소리로 방귀를 껴요. 웃긴 애죠? 장난치는 동생이에요. 귀여운 동생. 그래서 해악스러운 상황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수혁이가 여기 나오죠. 형들 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 그랬더니 수혁이 딱 한 번 나와요. 뭐래요? 뭔데? 저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데? 네, 우진이의 선물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좀 선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경필이는 어떻게 돼요? 한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냄새 맡더니 아이씨, 문 열어! 이렇게 된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라고 보기가 없죠. 경필이의 내용은 요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참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의상. 근데 이 사람 막 오만상 찡그리면서 문 열어 하는 거 보니까 참을성이 강한 것 같지는 않더라.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네, 재밌었죠. 시나리오였고요. 시나리오인 걸 알게 된 이유는 여기 앞에 보시면요. 씬넘버 이렇게 돼 있죠. 씬넘버. 장면 번호란 얘기예요. 씬넘버 75번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그 판소리 용어가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용어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기타 직렬,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직렬 준비한 학생분들은 저것도 좀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래서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지방직에서 독해 관련해서 뭐 겸손성의 원리라거나 대화의 경륜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 1번은 사회자, 2번은 김국장, 3번은 윤 사장, 4번은 박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간 까다로웠던 말하기 방식입니다.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사회자가 나오고요. 1번 선지 사회자. 볼게요. 넘기기가 힘드니까. 의견을 수용하고요. 주제를 전환하고 있냐라는 게 1번 선지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김국장은 뭐래요?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윤 사장. 윤 사장은 뭐 하냐면 문제점 부각시키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 박위원이죠. 박위원은 뭐래요? 남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의견을 경청하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냐라는 얘기죠. 자, 요거에 포인트를 두고 한 번에 읽고 소거를 해야 돼요. 자, 사회자. 우리나라의 교통체증 문제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 국장이 뭐래요?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김 국장 나왔죠. 네, 승용차 10부제. 네, 10부제로 쓸게요. 10부제. 써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윤 사장이 뭐래요? 그거 아주 불만스러운 제도라서 싫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10부제. 불만스러워요. 싫어요.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박 의원이 뭐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 버스 전용 차로제는 어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국장이 뭐래요? 승용차 10부제,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제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아요. 다시 또 10부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윤 사장이 뭐래요? 아, 그것도 싫어요. 재산권 침해야. 이러고 있어요. 네, 그때 사회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이러고 있는 거죠. 중간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윤 사장이 뭐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상업용은 제외하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상업용 수용차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싫어요. 또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윤 사장은 다 싫대. 네, 다 싫대. 다 싫대. 그랬더니 김 국장은 어려움을 감수해야죠.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박 의원이 두 분 다 일리 있으신 것 같아요. 말하면서 두 분 일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회자가 그래서 요러 하면 되겠군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죠. 자, 보시면 사회자는 상대방들의 의견을 수용을 다 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군요. 이러면서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제를 전환하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있지 주제를 바꾸지 않는다. 두 번째, 김 국장 얘기하고 있죠. 10부제 매니아예요. 상대방을 수긍하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싶어 해요. 10부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상대방을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속 10부제 딴 얘기하고 있어요. 버스 전용 차량 어때요? 10부제 이러고 답변하고 있었죠. 그 다음 사회자는 됐고요. 그 다음에 윤 사장님 어딨죠? 윤 사장님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대했어요. 여기 네. 10부제도 반대, 또 10부제도 반대, 뭣도 반대, 뭐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부각하는 건 맞지만 타협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아요. 다 반대만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 박 의원 요게 맞게 되는데요. 의견을 경청합니다. 뭐라 그래요? 두 분 다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박 의원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바로 버스 전용 차로제를 박 의원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약간 시간 소요가 됐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박 의원이 맞다. 자, 한참 돌려야 돼요. 4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 이제 반의어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반의어에 대한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었어요. 반의어라는 거는 반의관계라는 건요. 그 정의 자체가 이래요. 한 쌍의 단어가 있어야 되고요. 짝꿍이 있는데 어떠한 의미상의 특징은 공유하면서 한 가지만 반대인 경우를 반의관계라고 해요. 모든 게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반대는 여자인 거지 남자 반대가 뭐 까투리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란 공통적인 요소 하에 성별만 반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 요거 맞게 되겠죠? 사람이라는 공통 요소와 성별의 대조적 요소 요거 자체가 반의관계의 정의라는 거예요. 요거 맞게 되겠고 상식, 몰상식의 몰은요 부정의 접두사예요. 몰염치 이런 거 부정의 접두사라서 몰이라는 건요 그것이 전혀 없음이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맞게 되겠죠. 오다 가다는 반의어긴 반의어인데 서로 이동 방향에 있어서에만 반대어라는 게 맞아요. 정답이 4번인데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요. 어떤 자연 환경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는 있지만 하늘과 땅, 그 공간적인 그 요소가 반대되는 반의관계가 있는 반의어예요. 어떤 이제 학자들마다 요거는 반의관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문제의 추적 의도는 하늘, 땅도 반의관계는 맞는데 두 사이에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은요 그냥 반의관계예요. 선생님 하늘 땅 사이에 뭐 조금 있잖아요. 공간 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인 진짜 우리 자연 세계에서의 공간이 있지만 의미상 하늘 아니면 땅 아니면 하늘이지 중간에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요건 무슨 얘기냐? 정도 반의어나 등급 반의어 얘기하죠. 뜨겁다, 차갑다 이런 거. 그 안에 뭐 있어요? 시원하다, 미지근하다 다 있어요. 정말 중간항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의미상 중간 언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좀 색다른 문제였죠? 자, 그 다음 12번. 고쳐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법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죠? 2번이에요. 최근에 우리 했던 거예요. 교실에서 조용히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나와야 되니까 얘를 오를 요로 고쳐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틀리죠. 네. 문장 끝에 종결 어미는 오예요. 문장 끝에요 요가 있잖아요. 요거는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네. 밥 먹어? 밥 먹어요. 책 읽어? 책 읽어요. 이러면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불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끝에서 요가 온다. 이거는 무조건 조사예요. 그럼 문장 끝에 어미는 뭐냐? 오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문장 끝에서 요가 오면 조사, 오가 오면 종결어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가요. 종결어미의 형태의 요가 있는데, 이런 어미의 형태의 요가 있는데요. 언제 쓰이냐면요. 얘는 문장 중간에서 연결어미로만 쓰여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공책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 중간에서 연결어미로서는 요가 쓰일 수 있지만 종결어미로는 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번. 그 일을 한 사람은 민국이에요 했어요. 자, 민국이라는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문장에서 서술어가 되고 싶어요. 사람 이름은 명사잖아요. 채연은 서술어가 못 돼. 근데 서술어가 너무 되고 싶어. 그럼 뭘 결합해야 돼요? 관체조 하면 관영어 채연 조사니까 이 채연이 서술어가 되고 싶으면 서술격 조사 뭐가 붙어요? 이다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철수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 되고 싶으면 서술격 조사 이다 붙이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이다에다가 어미 에요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활용을 해가지고 이다, 이에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국이 이에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요가 결합했으니까 민국 예요는 민국 이에요로 바꿔야 된다. 요게 결합이 되면 예요가 되죠. 근데 민국이의 이가 여기는 없죠. 사라졌죠. 그래서 민국이 예요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반듯이는요. 반듯하게라는 의미라서 틀림없이 꼭이라는 반드시로 고쳐야 되는 거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이딴 부상은 이딸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거기에다 은이 결합한다고 써져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리을 받침 뒤에는 매개 모음 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니은 앞에서 리을은 단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 13번 미조진 한자의 도금이 다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죠. 이것도 좋은 문제 같아요. 1번입니다. 정답은 이건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복명이에요. 다시 부자로도 읽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복이라고도 읽기도 해요. 저 똑같은 한자를. 신기하죠? 의미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고 복명은 명령받고 처리한 일을 하고 나서 보고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자, 돌아올 복자 이렇게 두 개로 읽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낙원, 낙승이에요. 낙원은 좋은 것이죠? 낙승은 쉽게 이기나 이런 얘기예요. 둘 다 즐길 낙자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로 나왔느냐면 이 똑같은 밑줄 그은 낙자가요. 좋아할 요자로도 읽어요. 좋아할 요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요산, 요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자, 세 번째는요. 강등되다 할 때 강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강할 때 하강이에요. 둘 다 내릴 강으로 읽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내릴 강이라는 호한자는요. 내릴 강으로도 읽지만 다른 말로 항복하다 할 때 항복할 복자로도 읽어요. 신기하죠? 항복할 복. 같은 글자가 의미 두 개인 거예요. 의미랑 뜻이. 그래서 항복하다 할 때 이 복자가 바로 저 한자, 내릴 강자를 그대로 써요. 그런데 행복할 복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재, 그 해설지에 써놨지만, 우리 기특한국어 한자 3권에 74페이지, 75페이지에 다 있어요. 2페이지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어요. 이 한자가. 요 한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솔선, 그 다음에 인솔 해가지고 다 거느릴 솔로 읽는 단어입니다. 거느릴 솔. 근데 저거는요, 다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비율 할 때 그 비율 률자로도 읽어요. 비율 률. 요거. 비율 할 때는 저 거드릴 솔자가 률이라고 읽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묻고 있죠.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가 그 사람의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제한하는 대상이 앞에 원래 나오면 더 좋은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를 제한하는지 우리가 다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고요. 2, 3, 4번이 이제 문제가 있는 문장이죠. 2번 좀 특이한 게 나왔어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건데, 이 아마라는 거는요, 추측을 나타내면서 뒤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크다. 추측을 나타내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아마 너를 기다리고 있을걸? 아마 그 친구 이번에 합격했을걸? 이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문장에서는 이 아마를 빼봐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낸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 박수 쓸 사람이 얼마 되겠어? 안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같은 부사로 바꿔 써야 됩니다. 이 문장상의 부사어가 호응이 되지 않아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있기는 했을까? 이런 식으로 바꿔 써줘야 돼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 다음 3번. 요거는 쉽죠. 국가 경쟁력은 제고할 수 있죠. 제고는 쳐들어 높이다라는 거라서 국가 경쟁력은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대통합을 높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목적어에 호응하는 서술어를 써줘야 돼요.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바꿔줘야 되겠죠. 목적어에 호응하는 서술어. 그 다음에 4번은요,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뭐냐면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과관계 등이라는 게 주어가 되겠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는 게 서술어인데, 뭐뭐 하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응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 요렇게 서술어를 써줘야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합니다. 앞에 있는 거는 다 부사어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번.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묻고 있어요. 사동은 뭐예요? 사동. 우리 사동하고 피동 배웠죠? 사동은 뭐냐면 문장의 주체가요.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이에요. 그 제3의 대상은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동물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하여금 그 동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동 표현이 없는 것 찾으라는 거잖아요. 꼼수를 알려드릴게요. 사동 표현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뜯다, 뜯기다, 날다, 날리다 하면서 사동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죠. 사동 전미사 7개 뭐예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그렇죠.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단형사동 말고 장형사동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뭐 하게 하다. 이것도 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동으로 느낌이 안 온다. 그럼 얼른 뭐뭐 하게 하다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볼게요. 정답 4번이었죠? 1번부터 봐요.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는 뜯다의 사동인 뜯기다예요. 근데 의미가 잘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돼? 양들에게 풀부터 뜯게 하였다. 그쵸? 사동이잖아요. 뜯게 하다, 사동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사동이 바로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만 하늘로 날다, 날리다가 사동이거든요.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돼? 종이 비행기만 날게 하였다. 그쵸? 하늘로 날게 하였다. 그래서 사동의 의미가 되죠. 세 번째,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보다에 보이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의 사동인데, 개하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보게 하였다. 유진에게 보게 하였다. 사동이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 문장 볼게요.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보따리가 들게 하였다? 이상하죠? 보따리가 들게 해요? 이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보따리가, 요 주어가요, 들려있다는 사동이 아니고 들다의 피동이에요. 그래서
들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리어 있다라는 거죠. 보따리 난 주체가 자기 힘이 아니라 남의 힘에 의해서 들려져 있는 거예요. 들리어 있다 이런 얘기죠. 애매하다? 그러면 들게 하다로 고쳤으면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들리다라는 형태가야 사동도 있어요. 들리다가 피동도 되지만 몸이 들렸다 이렇게 피동도 되지만 들리다가 사동의 의미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부부싸움을 한 친구에게 꽃을 들려보냈다. 그러면 꽃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꽃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설지에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다음 글의 논지전개 방식, 서술을 어떻게 했느냐? 글의 전개 방식을 묻고 있어요. 그럼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과적 연결, 원인 결과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냐? 두 번째, 반어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비판하고 있냐? 반어는 뭐냐면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반대되는 말. 그 다음 세 번째, 풍자와 해악을 동원해서 희화화하고 있냐? 웃기게 만든다 이거죠. 희화화. 현재를 비판하고 사회현상,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비판하면서 풍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하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대충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보시면 군산이 어쩌어쩌한 식민도시였다면 옥구는 어쩌어쩌했다. 몇 년도에는 뭐 했다. 몇 년도에 뭐 했다. 몇 년도에 몇 개 농장에서 또 몇 개가 어쩌고저쩌 했다.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랑 시기가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는 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확실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원인과 결과로 논리적인 증명을 하고 있는 글이 아니고요. 반어법을 쓰고 있는 글도 아니고요. 풍자해악에서 뭘 비웃거나 이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건 쉬웠어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제목하고 지은이를 또 봐요. 누구예요? 이광수의 무정이죠. 요 정도는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문학사 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이광수의 무정이에요. 1917년 작품이고요.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소설이에요. 이게 의의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소설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에 대해서 쓴 소설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 정도는 알게 되겠고, 가의 내용이 뭐냐? 근대적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가에서는 근대적 연애의 특징이 요렇더라라는 거예요. 근대적 연애는 뭐랑 달라요? 전통사회의 남녀관계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막 우리의 감정 엄청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나의 열정, 그죠? 외모가 다죠? 예,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통사회의 남녀관계는 어째요? 요것보다는 가족사이의 약속, 의존할 수 있는지, 돈 많은지, 네, 그죠? 세 번째, 서로의 처지, 이런 것들, 외적인 기준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 나의 내용은 안 읽어도 문제가 풀려요. 이걸 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선지가 굉장히 친절하게 돼 있어요. 가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가는 뭐냐면 근대적 사랑의 모습이죠? 나는 소설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선지를 바로 가요. 선지만 보고도 풉니다. 근대적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영채가 형식이에게 원하는 것이, 이제 형식이는 남자 주인공이고 영채는 그 형식이가 이제 책임져야 될 여자인데, 영채가 형식이에게 원하는 것이 형식의 보호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대적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죠. 근대적 사랑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이었어요. 즉 보호를 원한다는 것은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거는 근대적 연애가 아니라 뭐예요? 전통적 남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 다른 말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전통사회, 가족사회의 약속이에요.
딱히 가족은 아니죠. 근데 가족 사이의 약속인 거죠. 어차피 아내로 맞게 해준다는 거는. 가족 사이의 약속이라고 본다면 얘는 근대적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봤을 때라고 했을 때는 또 뭐예요?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라는 전통사회의 연애 남녀 관계가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열정은 근대적인 연애고 요거는 자신의 처지에 비추는 거는 전통적인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없다. 3번이 되는 거죠. 소설 내용 하나도 안 읽어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번. 영체의 외모와 행동? 미모가 전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열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정 뭐래요?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 딱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세요. 자, 18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선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프레온가스, 아산화질소, 메탄 등은 온난화에 영향을 안 준다. 이게 1번 선지고요. 상식전에서 풀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두 번째, 자연적인 온실효과. 자연적인 온실효과 때문에 복사열이 어떻게 돼요? 복사열이 다 모두 방출된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세 번째,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체류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이고, 네 번째, 수증기도 온실효과 나타내지만 영향이 미미하다, 작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적절한 것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뭐랬어요? 제시문에서 찾아서 1대1 대응해서 소거시켜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복사열이 모두 방출된대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있다면 복사열이 모두 방출된다 그랬어요. 그쵸? 반대로 써놨어요. 온실효과 때문에 복사열이 방출된다라는 게 2번 선지였고, 여기서는 뭐래요? 온실효과가 없다면 방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있다면 없다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선지죠.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렸죠.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난화가 생기는데 오랜 기간 체류에서 더 효과가 크대요. 아까 나왔어요. 체류. 이산화탄소가 체류기간이 길어서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줘요? 아니죠. 온난화를 오히려 막 발생시켰다 그랬어요. 오래 머물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이 있다. 온난화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랬는데 있다라는 거죠.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여기 있죠. 수증기도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매우 적다.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얘기죠. 정답이 4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 갑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우리 나왔던 온갖 가사 작품이 다 나와요. 요거는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이고요. 송순의 면왕정가 여기 나왔죠. 송순이라는 분이 만년에 나이 드셔갖고 전라남도에 내려가서 면왕정이라는 예쁜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심정을 노래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조선 중종 때 작품이에요. 조선 중종 때 작품.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다음 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거죠. 자, 면왕정가 생각해보세요. 면왕정이라는 정자에 앉아갖고 나이 드신 나이가 꽤 많이 드신 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느낌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된단 말이죠. 해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현대어풀이를 제가 다 실어드렸어요. 자,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르른 것은 산람, 산아지랑이구나. 천안 만악, 많은 골짜기와 바위를 내 집으로 삼아두고 남영청 들명청, 들며나면은 뜻이에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래도 구는지고는 아양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 긴 하늘에, 먼 하늘에 푸른
벌판으로 건너니까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치트락, 사양, 석양에 지는 해가 섞어져서 보슬비조차 뿌리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자연에 대한 거를 경관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략이 돼요. 여기는 이제 겨울입니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다 매몰되어 있거늘 조물주가 헌사롭다는 건 뭐냐면요. 어지럽다 이런 얘기요. 어지럽게 굴다 할 때 헌사로워서 빙설,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까 어떻게 돼요? 경국요대, 호화로운 궁궐이에요.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옥 같은 바다와 은 같은 산이에요. 옥 같은 바다, 은 같은 산. 딱 봐도 눈이 덮인 설경이란 얘기예요. 눈 덮인 풍경을 얘기합니다. 눈 아래 앉아. 눈 아래에 펼쳐졌구나. 건곤 천지도 가함열사. 가함열사 뭐예요? 풍성하대요. 천지도 풍성하고 간대마다 경이롭다. 자연 풍경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자기가 막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연 속에서. 그래서 가장 유사한 시적 화자의 정서는 바로 1번이죠. 1번은 우리 너무너무 자주 봤던 가사 작품이에요. 뭐예요? 정극인의 상춘곡.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작품이라서 자연 속에 있어 봄날 경치를 감상하면서 자기 노래를 읊는 거죠. 똑같아요. 수감목, 초가삼간을 푸르른 맑은 시냇물 앞에다 딱 두고 송죽, 소나무랑 대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다 풍월, 바람과 달의 주인이다. 이 나라, 이 자연의 주인이 됐다. 이러고 있어요. 똑같이 나이 드신 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정국인의 상춘곡 1번이 되겠죠. 자, 2번 정철의 관동별곡이에요. 관동별곡. 송강정철이 유배지에서 이제 관동의 관찰사로 부임을 하면서 지은 거죠. 그러면서 위정자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선정, 어지럽게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는 선정의 의지를 표현한 구문이고요. 기출에 가끔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예요? 이수를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자기보다 백성들을 먼저 취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술을 먼저 양보한다는 얘기죠. 그제야 고쳐서 만나서 또 한 잔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선정의 의지예요. 위정자의 선정, 백성을 어질게 잘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본문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강정철의 이번에는 송미인곡이에요. 송미인곡 중에서 외로운 화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첨은 뭐냐면요. 초갓집 차디찬 자리에다가 밤에 왔어요. 초갓집에다 차갑고 밤이야. 밤벽 청득, 벽에 매달린 저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서 하얗게 밝게 비추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외로운 화자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고요. 다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박인로의 누앙사입니다. 가사 작품이 다 나오고 있죠. 이거는 집에 돌아와서 야박한 세태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봄의 풍경을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종조, 추차, 이게 뭐냐면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즐기던 농가, 이거는 그 농사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모내기 노래 같은 거. 농가도 하나도 흥이 없이 들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가 시적화자의 정서랑 틀리다, 다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현대어플이 다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 해설지 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독해.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 어려웠죠, 이게.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게다가 20번에 배치를 하면 어쩌라는 거죠? 이제 19번까지 풀고 시간에 쫓기는데 이거 손 놓는 학생들이 태반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에서 만약에 난 어떻게든 이걸 풀겠다라면서 3분, 5분 추가 썼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나중에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물론 부단히 훈련을 하셔가지고 시험 볼 때 시간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고득점 받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요. 제가 옛날에 토익 볼 때요, 이제 막 985 막 이렇게 맞았을 때 시간이 30분씩 남았어요. 검토를 해도 남아, 시간이.
진짜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랬냐? 아니에요. 저도 400점, 500점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남습니다. 네, 시간이 남는 분은 괜찮아요. 합격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좀 애매하다. 나 너무 이거 힘들다. 시간이 25분이 벌써 지났다. 국어로 끝났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 버리도록 하세요. 네, 자기가 하기가 힘들면 버리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뭐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시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예요. 근데 어렵게 나왔는데 하나의 논리만 파악하면, 하나의 구조만 파악하면 그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선지긴 해요. 그거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자, 일단은 선지를 봅니다. 선지. 1번 딩기. 못한 줄 알았어요, 저도. 뭔 딩기가 뭐지? 이래가지고. 네. 딩기가 어떠냐.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뭐가, 여기 잘못 나왔죠? 이거 내용이 위로 한 번 더 갔네요. 그렇습니다. 1번. 두 번째. 센터보드. 뭔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그렇다 치어요.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서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게 된대요. 세 번째. 이런 단어가 이제 어렵기 시작하죠. 풍, 하, 범, 주. 이거는 풍압이 주가 된대요.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고, 그 다음에 풍, 상, 범, 주는 뭐예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대요. 공대 출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 4번. 요트가 바람을 등진대요. 바람을 맞이하는 게 역풍이고요. 바람을 등에 지어서 가는 거는 제대로 순풍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을 등진다는 거는 바람이 뒤에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을 앞에서 맞으면 안 좋은 거고요. 등에서 맞는다는 얘기가, 등지고 갈 때는 얘기는 바람이 날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람을 등지고 갈 때, 이때는 풍압에 의존하고, 바람을 맞바람, 요게 이제 맞은편 바람이다 이거죠.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어렵죠? 자,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제시문을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선지 4개 OX만 판단하면 돼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자, 1번. 딩기가 뭔지 나와야 되니까 요트 중에서 선실이 없는 1, 2인용을 딩기라고 한대요.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죠? 요거 그냥 요트의 종류인 거였어요. 요트의 종류였어요. 요트의 종류예요. 그런데 이 중간 얘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요트의 종류다. 여기서부터 핵심이 있죠.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는, 어딨죠?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는 풍압음주와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되는 풍산펑주로 구별을 해야 된대요. 요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매칭만 시키면 요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압음주는 풍압, 풍산범주는 양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부터 들어갑니다.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뒤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나? 요트가 바람을 뒤에서 싹 받으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풍압음주라는 얘기죠. 풍압음주는 뭐예요? 요트가 바람을 뒤에서 받아, 뒤쪽에서 받아. 뒤쪽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순풍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뒤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순풍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총합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가는 전진력하고요. 옆으로 밀리게 하는 횡류력으로 분리가 될 수 있고요. 센터보드나 킬과 같은 횡류를 방지하는 장치에 의해서 횡류를 없애버리면 결국 전진력만 남는다는 거죠. 즉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센터보드나 킬로서 옆으로 안 가고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요 선지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트가 바람을 이번에는 뒤에서 받는 게 아니라 거슬러 가요. 바람이 오는 거를 내가 거슬러 올라가. 그죠?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돼요. 그러니까 맞바람이란 얘기예요. 풍상범주는 뭐예요? 거슬러, 바람을 거슬러 올리는 거고요. 요게 바로 맞바람, 역풍에 해당하는 거예요. 역풍에 해당하는 거예요. 풍상범주의 경우는 어떠냐? 이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총압력이 또 생긴대요.
그러면 총합력은 또 생긴대요. 그러면 풍상범죄도 총합력이 똑같은 게 생기는데 풍화범죄랑 마찬가지로 전진력하고 횡진력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 힘이. 그런데 똑같아. 옆으로 빠지게 하는 거는 센터보드 가지고 없애버리면 상쇄시키면 요트는 결국 전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답, 요거까지 해야죠. 요트가 바람을 등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바람을 등에 지고 간다는 얘기고, 요로 가고, 얘는 순풍이 되는 얘기고, 풍압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맞바람이라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고, 맞바람이니까 풍상범주는 양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선지는 결국 똑같은 얘기를 바꿔 써놓은 거예요. 요거를 풍화범주, 풍압, 뒤쪽 순풍 이렇게 써놓고요. 풍상범주, 양력, 거슬러, 맞바람, 역풍에 넣으면 똑같은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데 딩기는 순풍이 불 때는 요거, 역풍이 불 때는 요거라 그랬는데 아니죠. 순풍이든 역풍이든 순풍은 요거고 풍화범주고 역풍은 풍상범주인데 둘 다 총합력이라는 게 생겨서요. 횡류력 옆으로 막 가는 거랑 전진력 앞으로 가는 거 두 개 다 있어요. 다만 뭘로? 센터보드란 킬로 횡류력을 없애버리고 전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 얘기죠. 자,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요거막이에요. 그래서 횡류력하고 전진력이 아니라 둘 다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둘 다 전진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정답. 그래서 1번이 틀리고요. 나머지 2, 3, 4번은 다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요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됐어요. 네, 힘들게 다 풀었고 안내 말씀을 좀 하고 당부 말씀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이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합격자 전략 설명회를 합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한 3, 40분 저랑 같이 공부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달 우리 아침 특강 개강을 하죠. 11월 5일 월요일 날 7시 40분에 아침 특강 무료 공개 강의가 있으니까 누구든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2가 개설을 하죠. 11월에는 문법 규범만 풀 거예요. 네, 물론 어휘도 풀죠. 그 다음에 12월에는 독해문학을 지금과 같이 집중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고생하셨고 그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올해요. 지금 10월이죠. 그래서 올해 국가직하고 지방직 시험은 정규 시험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내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년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 준비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독해는 6, 7문제 이상 나올 것 같다. 문법 규범도 7, 8문제 그대로 나올 거다. 어휘 한자는 2, 3문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법하고 규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 열심히 푸시고요. 기출문제 많이 풀었다 하는 학생들은 아침 특강 통해서 기출 변형 문제풀이 꾸준히 하시면 문법 규범은 하등 문제 될 게 없어요. 다 맞추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해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못한다. 지금부터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루에 기출문제 2문제에서 3문제 푸세요. 오늘은 주제 찾기 풀었으면 내일은 글의 전개 순서 풀고 그 다음날은 추론하기 풀고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요. 2, 3문제 계속. 그 다음에 문학은 뭐예요? 요것도 기출문제 하루 2, 3문제 푸세요. 대신에 내용을 조금 알아둬야 되니까 포털 사이트 이용하라고 그랬죠?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하세요. 3위인곡 주제, 3위인곡 현대어 해가지고 스스로 두세 작품에 대한 공부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휘 한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계륵 같은 존재인데 2, 3문제가 출제되는 걸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중에 절반을 맞춰야 여기서 실수 하나 여기서 실수 하나 해도 합격점을 맞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2개 이상 틀려버리면 85점 맞기가 매우 곤란해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 매일 30분. 그 이상 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30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아까 다 보셨죠? 이신전심 뭐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한자랑 한자성어 위주로 암기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올해는 이제 잊고 내년에 3월, 4월 시험 있죠. 시험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이만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